예, 감사합니다. 한국척수장애협회 사무총장 이찬호입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는데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를 꼭 현장에 와서 보지 않고 가까운 집이나 이런 편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 등록 이후에 어떤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장애인 삶과 관련된 다양한 항목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그런 그 기초자를 만들고자 장애인 삶 패널 조사를 구축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1차로 작년 말에 2018년도 보고서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패널 조사라는 것이 주어진 한 표본의 조사 단위를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추적하는 조사라고 알고 있고요. 또 장애인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구주나 가구원까지 복수 관찰을 제공해서 우리가 보통 종단 조사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고용과 관련된 패널 조사는 있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조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장애 유형별로 장애 전반에 걸쳐진 장기 추적 그 목표로 한 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도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개발원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패널 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드는데 준비한 걸 알고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척수장애인으로서 척수장애인이 그 손상 이후에 병원에서부터 지역사회로 돌아가고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과 가족들의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런 조사를 할 때 제가 발제자로 계시는 그 부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좀 그 아쉬운 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의료적 모델이었다가 최근에는 사회적 모델로 이제 변화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의 어떤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그 서문에는 장애의 개념이 변화하는 개념이고 또한 장애란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들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태도적, 환경적 장애물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ICF라는 새로운 장애 개념이 2018년에 발표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특히 그 선진 국가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어떤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후 어떤 그 조사 방식 이런 거에 어떤 그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그 적용되고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좀 숙제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그 조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년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그 비교를 하고 어떤 추적 결과의 한계는 있지만 발표하신 거를 기본으로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계라는 게 어떤 전문가의 영역 또는 그 정부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실 패널 조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가깝게 우리 것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먼저 여기 나온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의 평가에 대한 그 발표가 있고요. 여기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가 3.3, 가족 간의 의사소통 3.27, 문제 해결 수행 능력 3.28, 가치 경제 3.16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어요. 그러니까 4점 척도와 보면 굉장히 좀 점수가 이렇게 좀 낮진 않다,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점수가 좋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건강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 관계와 당사자가 너무 밀착이 돼서 가족의 부담이 높고 이로 인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자립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 어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인정을 하고 수용할 것인가에 의문이 생기고요. 또한 27페이지의 어떤 건강의료의 의료 서비스 면에서 전반적 의료 서비스 만족도가 82.8%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 의료 서비스가 뭐냐?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어떤 처치를 받는 어떤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뭐 검진을 하고 또한 영양 관리를 하고 또한 건강 관리까지 어떤 범위가 어떤 의료 서비스라고 한다면 또 결과는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32페이지 보면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 향후 참여 의향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가 67%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건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감신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뭐 적극성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갖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25페이지 보면 가구의 경제 상황이 나오는데 월 평균 가구 소득 229만 원, 월 평균 가구 생활비 164만 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할 것인가? 또한 단순히 금액적인 것만 비교할 것인가? 또 장애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과 장애 유지 비용 등 관련된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고 비교할 것인가? 또 궁금하고요. 또 38페이지 보면 성생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때 성생활 문제를 비장애인의 성생활과 비교할 것인가? 또 여기 보면은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이 또 생겼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소수장애, 보통 이제 소외장애로 얘기하는데 소수장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가요. 이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수백 가지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몇 장애 유형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척수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당연히 뭐 척수장애와 관련된 가구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인 5,800명 중에 척수장애가 굉장히 미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수장애가 지체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지체장애는 집단화를 통해서 척수장애를 유추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다른 특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척수장애인들이 이 패널 조사를 보고 이 내용은 우리의 내용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일 날 그 패널 조사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발제하신 분이 척수장애인과 관련되어 별도의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발표를 들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맞춤형 복지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확한 것을 긁어주고 원하는 것을 꼭 집어주는 지원을 하는 것이죠. 패널 조사의 목적처럼 장기 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면 척수장애나 소외장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다면 그들과는 동떨어진 제도가 계속 양상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문제로 신장이나 심장, 호흡기, 간 이런 뇌전증 내부장애와 일부 안면장애를 내부 안면장애라고 그룹화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아까 발제자께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사람을 구성하는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통계는 해석의 차이에서 어떤 정책의 오류가 나온다고 합니다. 통계에는 평균의 함정, 기준의 함정, 초점의 함정, 상관관계의 함정, 추치의 함정들이 있다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들도 통계를 올바로 보기 위한 어떤 현실을 직시하고 바르게 보는 안목과 역량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패널 조사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패널 조사에 나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척수장애인처럼 과연 척수장애는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그 세분화된 장애 유형별 조사 결과에 대한 제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중도장애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어떤 맞춤형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소스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측의 요구에
눈높이를 맞춰주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서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어떤 이 통계를 보고 어떤 해설하거나 해석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면 괜히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자와 정책 위반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재하고 합의하는 어떤 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018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전염병 코로나19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겼거든요. 이런 장애인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향후의 조사 항목에 어떻게 추가될 것인가, 이것도 저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패널 조사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아야 활용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해야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나오는 어떤 조사가 아니라 이거를 조사하고 하는 중간간 과정들을 장애인 단체와 계속 교류하고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척수 장애를 갖게 된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제가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인의 저의 머릿속에만 기억되어지고 남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그 장애인들에 대한 통계 추적을 하고 어떤 그런 전문 통계센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에 그 사고가 나서 척수 장애인 된 분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병을 갖고 어떤 뭐 결혼 생활이라든가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적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건대 정부 주도의 어떤 통계 조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민간 통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부터가 맞춤의 목지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 사람 패널 조사가 그 모든 것을 100%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가 준비가 돼서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패널 조사가 장애인 모두가, 가족들 모두가 신뢰를 하고 뭔가 매년 기다려지고 어떤 그 해석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그런 알찬 조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디지털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좀 빅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